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1개월 반 동안인가를 그 회원들도 못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 있는 제자분들도 같이 이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그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지난번에 46, 47, 48편에서 최근에 너도나도 전문가분들 매스컴들 봐보면은 전부 코로나19에 대한 그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그러는 거가 나왔는데, 내용 들어봐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구동성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냐면은 보통 얘기한 대로 떨어진다, 안 좋다, 하향 국면이다, 또 아니면은 단기 파동으로 끝날 거다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부동산 제목을 그래놨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좋아요, 떨어지든 올라가지든, 그러면 코로나19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 될 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근 2개월 동안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제자님들도 그 유튜브로만 이제 그러니까는 저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오늘이 29일 날짜입니다. 3월 29일 날짜인데 안프레도 4월 6일 날 개강이 또 연기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녁에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소위 말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당연히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값은 떨어진다라고 그러죠. 18살짜리 제 친손주 놈이 한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단기 유행하면은 충격은 작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4월에 끝나면은 충격은 작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여름을 넘어가게 되면은 장기 유행으로 봐서 이때는 충격이 클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도 저희 집에 와 있는 10살짜리 외손녀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합니다. 왜 12살짜리 제 조카가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 흔하게 들은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또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닌 내용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부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이 있죠. 최근에는 토지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시장이죠. 그래서 먼저 주택시장이라는 건 제일 먼저 주택시장은 정책산업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책산업이라는 건 뭘로 보시느냐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택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적 경제 이론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정책산업이에요. 이 정책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율시장에 맡겨놓게 되면은 이것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택산업만큼은 한 나라에 미치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너무 막중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정책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은 자유경제예요. 자율경제다 이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상 이건 자율경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3일 날 9억 이상 주택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면은 사돈의 8층까지 통장 까놔라 이거죠. 자, 집을 살 사람 이제 당신 돈 어디서 났어? 이제 집을 통장 까벌게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산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제자님들 또 회원님들 또 아니면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부동산 산업을 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수요와 공급, 자율경제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석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의 입김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공급이 어쩌니 수요가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보다는 정책 개입이 강한 것이 주택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는 이런 계량 분석, 자율시장 분석보다는 국가의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많이 참고하라 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간은 조금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을 일반 경기와 연동시키지 말아라. 제가 오늘도 유명한 두 분이 이제 방송에서 유튜브로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하는 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일반 경기가 호국면일 때 선호도는 그 내용을 갖다 들으시고 요건 제 내용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국면일 때 선호도는 사실은 상가와 공장 그리고 토지입니다. 오히려 중개업을 하시는 제자님들은 잘 하실 거예요. 오히려 일반 시장이 불황시장일 때 주택 경기가 오히려 좋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주택 경기가 반드시 좋다? 이거는 이미 깨진 지가 옛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상승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 꼭 연동시키지 말아서 분석을 해달라라고 우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요. 주택시장은 게릴라전입니다. 경제는 전면전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50조 뭐에 관련된 100조에 관련된 돈을 갖다 풀겠다 뭐 했는데 이거는 일반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경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경상도 경기가 나쁘면 전라도 경기가 좋은 거예요? 전라도 경기가 나쁘면은 충청도 경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이 주택 경기 한번 경험해 보셨죠?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내용이 뚜렷한 거예요. 강남은 올라가는데 올라갔어요? 여러분 동네? 여러분 동네가 올라가면 또 강남이 움직였어요? 이게 따로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이든 자 지난 2015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지방의 주택시장은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혁신도시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죽을 썼잖아요. 수도권도 죽을 썼잖아요. 이게 서로들 따로 논다니까요. 그럼 수원 좋으면 인천도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따로 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시장 예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닥치든 좋은 상황이 닥치든 시장이 닥쳐졌을 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들 지금 국토부 장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게릴라전 주택시장이라는 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게릴라전이라는 걸 잘 아셔라 이거. 이 부동산은 현실을 다루는 현실과학이에요. 따라서 전문가들이 전체 시장을 분석할 때 이리이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동네. 또 경기가 나쁘다? 여러분 동네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가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분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보는구나. 우리 동네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은 누가 지켜요? 남이 와서 전문가가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또 전문가들이요. 주택시장이 불황일수록 주기는 길어졌잖아요. 또 요번에 지금 오늘 얘기한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는데 주택 사이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이클이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사이클이 통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어쩌면은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10년 주기 지난 48편에 나왔었죠. 이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이제 깨질 때가 된 거예요. 원리라는 거, 진리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주택시장이 불황일 때는 주기가 길어졌고 주택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호황일 때는 이것이 4, 5년으로 짧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주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또 도안이면 뭐예요?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주택 경기가 좋으면 주택시장의 등락 사이클은 길어졌다 이거. 주택 경기가 불황일수록 주택 사이클의 순환도 어떻게 돼? 길어졌다. 좋으면은 짧아졌다 이거요. 그래서 코로나 시장이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예측한 대로 또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이거는 2024년까지도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마음 자세로 준비해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뭐라 있다고 하더라. 전부 있다고 하더라 이거요. 단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외인은 이 시장 예측 못합니다. 단언하고 얘기하죠. 또 그동안의 주택시장은 실물시장과는 커플링 효과, 커플링 관계예요. 자, 일반 시장이 호황 국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플링 효과에서 채권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의 순서로 분명히 놀았어요. 움직이면서. 그러나 실물시장이 불황일수록 디커플링,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실물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을 통해서 경기 유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다 그 다음에 실물시장으로 인위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주택시장을 앞으로 내세우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지난 48편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동안에 그럼 또 주택시장은 시장 자체에는 따로 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주택시장이 호황 국면으로 갈수록 이때는 또 디커플링 효과로 나타납니다. 지 잘난 척해요. 너 올라가? 나도 올라가. 온갖 호재로. 얀마 나는 역세권이야. 나는 숲세권이야. 나는 학세권이야. 나는 다세권이야. 뭐 이러면서 온갖 자료를 갖다 붙이고 집값이 올라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디커플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시장이 불황 국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또 오히려 시장 자체요. 이게 커플링 효과로 갑니다. 지 혼자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역세권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든가 이건 나 혼자 살아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 불황 국면에 전체가 시장이 들으면 강남이나 그 지역에 리딩을 하는 주택이 있죠. 무슨 아파트는 우리 동네 1등 그놈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라고 그런 거죠. 여기다 목을 매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 자체에는 따로 놀고 있다 이거요.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의는 우리 제자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회원님들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일반 그 유튜버를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시장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떠한 국면으로 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동안의 주택시장은 토지시장과는 다르게 놀랐습니다. 토지시장에는 다음 편 50편에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면은 주택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우선은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저는 준주택이라고 여기서 용어를 표현했는데 그 유명한 단독주택 땅값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다음의 수요자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빌라예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빌라는 팔리지도 않아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빌라가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업을 하시는 제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대타로 빌라 수요가 늘어나고 빌라 수요는 결국은 뭐냐? 단독주택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땅 가격을 단독주택 가격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로나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향 국면으로 본격화한다면 준주택인 빌라 주택의 빌라 가격의 낙폭이 심했던 거 경험하시죠? 요거를 또 잘 유념하고 계셔라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주택시장은
앞선 놈은 크게 오르고 따르는 놈은 작게 올랐다라 그러는데 저 놈이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뭐 욕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사회에서 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용어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동안의 주택시장은 실물 계량에서 강남이 먹을 때는 2배라, 강남이 올라가면 2배로 팍팍 올라가. 또 올라갔다라 그러는데 뭐 몇천만 원이야. 보통 5천 1억이 일주일 사이에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토할 때는 30% 정도 낙폭이 컸어요. 제가 지난 48편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대치 우성이 26억이라고 그랬는데 26억 5천인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맞는다라 그러면 19억에서 20억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은 과거에 2007년도 8년도 사태, 그 세계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IMF 때의 그때의 시장이 또 91년도 2년도 3년도 사태를 볼 것 같으면은 보통 호가 기준으로 약 30%가 빠졌어요. 그런데 비강남은 적게 오르지만 토해낼 때는 또 이것도 적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찾고 갖지 마시고 알고 계세요. 만약에 최악의 순간이 맞이한다 하더라도 알았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 놓은 거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대처를 이렇게 하고 계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주택시장은 순환주기가 단순해졌어요. 사실은 2007년도냐 2008년도냐 많은 사람들이 2007, 8년도라고 그러는데 강남의 주택가격은 2007년 3월서부터 하락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의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요번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 중에서 참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맞는 얘기다 라고 그러면서 그래놨는데 어떻게 되냐? 지금 국면을 어떻게 볼 거냐? 모 대학의 교수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지금의 상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는데 시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그게 아니다. 원래 지금의 시점은 조정 국면이다라고 그랬어요. 뭔 얘기냐? 이걸 동조하는 게 2007년도에 이건 강남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잘 아십니다. 이미 2008년도 가을 되기 전에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강남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정 국면이라니까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한 리먼 사태를 얻어맞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19년도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은 조정 국면이 들어갈 거로 저도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이번 시장을 어떻게 제일 먼저 접근하고 볼 거냐? 조정 국면인데 코로나가 맞은 거냐? 수요 공급인데에서 코로나가 맞은 거냐? 보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옳은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보세요. 그게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번의 상황은 과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또 이렇게 완만하게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도안이면 뭐의 시장이죠. 지난 48편을 꼭 좀 한번 들어보세요. 2008년도부터 약 7년간의 축소시장 국면이라면 2014년부터 6년간의 확장 국면에 오르고 내리고 보합이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도안님은 뭐였기 때문에 이제는 순환주기가 단순해졌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 저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바뀌고 있다 하더라. 그 원래 요게 하더라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글자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아직은 제가 유튜버를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여기다 글을 올리고 뭐하고 뭐 효과를 집어넣고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단순하게 키고 끄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PPT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강의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나 만들 줄 알지, 화면을 없애고 뭐하고 이러한 기술은 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저금리일수록 임대 수요는 다르게 논다 이거예요. 얘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는 완전히 다르게 놀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금리일수록 임대 수요자는 전세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임대 공급자는 안 된다 이거야. 0%인데 내가 왜 전세를 놓겠어? 월세는 안 하라 이거예요. 그 요걸 전문가들은 옛날이 아니에요. 자, 2011년, 12년, 13년에 요런 현상이 많았더니 전문가분들 그냥 대다수가 너도 이젠 전세 시대의 정말 그다음에 월세 시대의 도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시대의 현상이에요.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착시를 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대형은 맥을 못 추지만 소형은 인기 만점이에요. 코로나 부동산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대형, 보통 전용 면적 85초과, 102, 135, 135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선호도는 떨어지죠. 그러나 중소형 8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40, 요거에 대한 중소형의 인기는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저금리에서는 역세권과 소형이 인기. 자, 요거 지난 10년 동안 이뤄봤죠. 코로나 시장이 본격화되면 대형일수록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중소형일수록 선호도는 높은데, 특별히 역세권하고 소형은 영향이 거의 없다. 요걸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세프티 마켓, 안전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불황일수록 전세시장이 강한데, 자, 구매력을 가진 주택 수요 계층은 주택 구매에서 잽싸게 임대 수요로 돌변한다. 이거를 또 여러분이 감안하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이번에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은 예측은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자, 이거를 또 보면은 뭐 많은 분, 제가 이거를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고 났더니 딱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이거 누르세요. 내용도 안 보고 이걸 누르세요. 왜냐면 제가 막 올려놓고 나면은 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는지, 딱 먼저 한 분이 와서 이거 누르고 그 다음 분이 와서 뭐 누릅니다. 꼭 두 분이에요. 오늘도 봐봤더니 뭐 한 5, 60명, 6, 70명이 이거를 눌러주셨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시지 마세요. 다주택자가, 전문가가 다주택자이면 이 국면이 빨리 지나가기 바라요. 그 다음에 단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시장이 뭐 저러든 말든 저점이 되셔서 그때를 노리라. 그때를 노려서 본인도 재택하기 위해서. 어쩌면 시장 전망이란 자기의 바람이 숨어 있어요. 이거 여러 군데 제가 가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땅 없는 사람은 땅값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고, 땅이 많은 사람은 땅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 그거 인간의 심리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전문가분들은 평원공연하게 제3자 입장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 라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우상향으로 보면 삐약점이다. 전문가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제 얘기를 했었죠. 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서부터 저는 건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면서 진로에서 그룹 부동산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 내용 너무 많이 왔어요. 저 머리에 쥐가 나요. 그냥 지진이 날 정도예요.
기가 막힐 줄이야. 뭐냐? 맨날 수요 공급해요. 그러면 여태금 수요 공급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됐어요?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수급으로 보는 전망이, 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전망이 가장 많은 오류가 있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 학회에서 모이거나 이제 학회에서 모이면 이제 대부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죠. 그 보이면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상향 주택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좀 너무하지만 올라갈 확률이 많아. 그러면 80점 이상이에요.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이에요.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좀 잘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끝으로 주택시장은 실물시장에서 토사구팽이에요. 자, 불황시장에서는 주택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불황시장을 벗어나면은 보따리 내놔. 그래가지고 팽당하는 게 그것이 주택시장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놓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 공급, 일본 부동산 얘기 다 좋아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게 너무 강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주택시장.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보았어요. 주택산업은 정책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산업은 대부분의 나라는 정책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을 해 먹고는 그 다음에 이 실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해지 현상이 가장 강한 것이 이 또 주택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유발을 시키는 주범으로 또 낙인시켜놔요. 무슨 얘기냐? 나라 경제가 위험할 때는 그걸 구해냅니다. 구해놓고 났더니 지금 이제 그 목숨 건지고 난 사람이 내 보따리 내놔. 그리고 너는 필요 없어. 어떻게 말하면은 저기 보리자루 형태를 보리자루 신세인 것이 지금 주택시장의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종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도 유튜브를 보거나 신문기사를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환율 어쩌고 저쩌고 경제현상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했죠. 이런 현상을 해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위험한 하방 리스크를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갖다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예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변곡점을 잘 찾으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변곡점을 지나간 시절을 갖다가 제가 2007년서부터 쫙 넣어놓고 풀어해드릴게요. 상투 논쟁이냐 저점 논쟁이냐 변곡점 논쟁이냐 상승이냐 고점이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웬만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런 것을 서너 번 이상 겪어본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 놔놓고 50편에는 토지시장과 바로 변곡점을 찾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찾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긍이 되신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러분은 신사하고 숙녀십니다. 품격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시고 구독 안 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저희 저 대학의 제자님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황막사 회원님들에게 그동안에 만나 뵙고 저하고 그 강의를 듣는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2달 동안 없으셨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제 그러니까 보충 수업으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에 오시면은 검색어에 카페 검색어에 황막사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 NGO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황막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다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뭐든지 무료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